트럼프의 전략은 뭐였냐면 중국은 60% 관세를 때리고 최혜국 대우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다른 나라들은 10% 관세. 이게 이분의 목표 같아요.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이? 중국의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첨단 10개 산업 중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9개 분야는 다 중국이 자신 있어요. 근데 미국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고속철도 만들 수 있고 첨단 산업도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도 우리가 다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제조업의 그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사실 중국이에요. 이 미국이 그럼 이번에 우리를 도와주는 셈일 수도 있다. 관세율에서 우리가 상대적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나쁠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보거든요.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우리의 지혜도 한 뼘 더 넓혀보는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요즘 중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뭐 이 전쟁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중국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도 참고 삼아 또 저희가 새롭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덴톤슬리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이자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국대학원 박기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 중국 삼성경제원장도 지내셨고 중국에서 주재하신 적도 있다면서요? 중국에서 주재를 한 23년 했습니다. 23년이요? 예. 중국말이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중국을 나간 거는 이제 89년도에 나갔고요. 일찍 나가셨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중수교 전이기 때문에 예. 대만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근데 그 나가게 된 것이 이제 그때 이미 벌써 한중수교가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준비하러 나간 거죠.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수교가 되면서 그때 이제 92년 9월에 이제 중국으로 부임을 해서 많이 변했죠, 중국도? 엄청나게 변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포동 쪽에 이제 그 상해 근무했었어요. 예. 근데 포동 발전이 그때 굉장히 화두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봤었을 때 그때 당시에 거의 진흙벌이었거든요. 진흙벌에 천막 세워놓고 군화 신고 다니면서 이 나무막대로 이렇게 브리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한 10년도 안 되고 다시 또 갔을 때 보니까 완전히 뭐 바뀌어서. 포동이 천지개벽을 한 거죠. 네, 이제는 뭐 전 세계 패권국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니까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될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예. 뭐 중국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그 핫 이슈가 있어서 관세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예. 갑자기 관세 카드를 들고 나온 트럼프는 왜 그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리저리 분석도 하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트럼프가 저러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존의 이런 세계 경제 무역 질서를 좀 리셋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역 질서가 어쨌게요? 이제 약간 불공정한 무역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경제 문제가 녹록지 않아요. 지금 보면 지금 미국이 그 쌍둥이 무역 적자 옛날에 한참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던데 굉장히 심각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1년에 무역 적자가 한 1조 달러 됩니다. 그 재정 적자가 한 1.8조 달러 정도 돼요. 예. 그러면 1년에 적자가 한 2.8조 정도 되거든요. 둘이 합치면. 근데 미국의 지금 GDP가 27조 달러입니다. 예. 그러면 1년에 이 적자 규모가 GDP의 10%를 넘는 합치면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그 국채가 34조 달러거든요. 그래서 1년에 내는 이자만 해도 1조 달러예요. 이자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 생각은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된다. 네. 근데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이제 결국은 이게 상품 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미국을 보니까 제조가 약한 거예요. 중국의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제조업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해 올려다 보니 무역 적자가 계속 나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도 못하고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 비중이 너무 낮은 게 이제 결국 산업 공동화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수정해야 되겠다.
예,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 산업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이 다 붕괴된 거죠, 미국에. 네. 그래서 공급망을 그럼 다시 가져와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제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그냥 관세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 무역의 어떤 수지를 좀 개선시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 이렇게 해서 어느 정책이 가장 좋을까? 이게 결국은 이게 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그 매개 변수는 관세거든요. 자국의 제조업이 있으면 보호하고 예. 없으면 들어와서 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세 정책이 트럼프는 항상 beautiful polic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세니까. 그렇죠. 관세를 높이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가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만든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미국인들도 옛날보다 좋아졌다. 메이드 인 USA가 가성비가 좋네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게 좋은 거고 또 그거를 수출을 또 해야 들어온 보람이 있는 건데 수입 대체만 좀 하겠다는 뜻일까요? 그게 되겠나 싶어서요. 그게. 근데 일단 수입 대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 무역 수지가 일단 개선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예.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이제 외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에서 약간 비싸게 만들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니까 그리고 그게 정착이 되면 이제 좀 외국과 한번 또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건 좀 더 중장기적인 문제긴 하지만 뭐 그 미국이 그런 고민이 있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에 들으면서도 원래 그 기축통화국은 무역 적자 원래 보는 거야 라는 뭐 이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채를 계속 뭐 발행하면서 이자는 또 이자대로 갚고 또 돈 돌려서 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목에 차오른 듯한 그런 느낌 또는 그런 입장일까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어느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게 조금 시간 여유가 있더라도 자기 같은 어떤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물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악화된다.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시니어리티 게인을 누리려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아야 되는데 그 펀더멘털이 완전히 망가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제조업 10% 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제조업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기축통화국은 대체로는 제조업이 망가질 텐데 과거에도 망가졌었고 망가지지만 뭐 군사력을 유지하든가 뭐 그렇게 해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그럼 뭔가 근데 싶은 이제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말씀하신 게 이제 국방력이잖아요. 근데 국방력의 원천도 사실은 제조업이잖아요. 하긴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군함도 못 만드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몰리는 게 지금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군데서 지금 빵꾸 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게 지금 이게 메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은 정말 투망식으로 이게 다 그냥 한꺼번에 해결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내가 트럼프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해돼. 그런 입장이세요? 저는 트럼프의 정책이 많은 비난도 받지만 또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바짝 치고 올라오지만 않았어도 여유가 있는데 그렇죠. 덩치도 산만하게 큰 녀석이 제조업도 잘하고 군사력도 강하면 위협이 되니까 미국도 마음이 급해졌군요.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이 충돌의 어떤 그 원인을 보면 시 주석이 이제 2012년도에 당 총서기가 됐어요. 10월달에.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5월달에 오바마 대통령을 이제 처음으로 만납니다. 미국 대통령을. 거기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얘기를 했어요. 신형 대국 관계는 이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이 글로벌 원이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G2로서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의 지금 발언권을 인정해줘라 하는 약간 그러면서 외교적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중국 제조 205가 나온 겁니다. 중국 제조 205가 사실은 별다른 산업 정책은 아니에요. 2010년도에 나왔던 그 중국의 그 신흥 7대 전략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장비만 한 8-5개로 나눠가지고 결국은 2010년도에 만들었던 그 신흥 전략 산업이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로 변신을 한 거예요.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그 2010년도 오리진은 거기 있다는 거죠. 2010년도부터 있었던 똑같은 전략입니다. 제조업을 강화한다는 예, 건. 예. 네. 그러니까 첨단 제조업이죠. 그때 당시 말하면. 근데 2015년도에 이제 이게 왜 다른 산업체가 다르냐 하면 기술 노선도라는 게 있어요. 기술 노선도.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산업 정책과 다르게 아주 구체적인 일정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2025년까지 부품 소재 국산화율을 70%까지 올린다. 그 2035년까지 뭐 예. 일본을 추월한다. 뭐 일본, 독일 추월한다. 2049년에 미국과 또 등한 위치에 가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이제 남들하고 다르게 이 미중 간의 디커플링을 그럼 누가 주도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디커플링이 뭐죠? 그러니까 아니, 미국과 중국 경제를 커플링된 걸 이제 떨어뜨려 놓는 거죠. 디커플링. 서로 거래 안 하는 거? 예. 서로 거래 안 하는 거. 근데 지금은 디리스킹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디커플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미국이 디커플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이 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급망은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 일본, 대만이 만들어서 중국에서 조립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이제 그렇죠. 이게 공급망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관심은 뭐냐면 야, 우리가 부품 소재 못 만들고 설계도 못 하고 맨날 조립만 하니까 애플 한 대 100불짜리 팔아봐야 우리한테 남는 게 5불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냐? 부품 소재를 70% 국산화해라. 중국에서 만들자. 그러니까 기존의 공급망을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가가치가 거의 모든 제품의 70-80%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게. 예. 한국도 대체하고 일본도 대체하고 나가선 미국도 대체하는 시도를 중국이 먼저 시작한 거다. 중국이 먼저 시작한 거다. 그래서 저는 디커플링은 중국이 먼저 시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중국 입장에서도 뭐 그럴 만하죠. 뭐 하고 싶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국가나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위협이 되다 보니 그때 이후로 바로 기술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술 규제를 통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유럽의 어떤 기술 기업들을 인수하는 거 다 막아놓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들어와서 2018년도부터 이제 무역 1차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1차 잠정 타결이 됐죠. 2019년도 12월 달에. 그럼 미국은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스스로 제조업을 가져야 되고 미국이 스스로 제조업을 갖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모아야 하니 한국의 공장, 대만의 공장, 뭐 독일의 공장 이런 걸 미국으로 모으려면 한국에도 관세 때리고 독일에도 관세 때리고 대만에도 관세 부과하고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 한국이라든가 뭐 다른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맹병들한테도 이제 높은 관세를 때리길래 이 도대체 그럼 트럼프가 내 동맹을 가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냥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같이 그냥 견제를 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중국은 145% 관세가 들어가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90일간의 유예를 하면서 10% 관세를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트럼프의 정책도 여전히 중국 견제가 1순위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러는 건 이해는 되고 그러면 각국의 반응도 당연히 예상했던 범위일 것 같고 당황하면서 최대한 적게 내주려고 협상을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트럼프 1기와는 달리 1기 때는 그냥 미국이 하자는 거 얼추 그냥 대충 들어주고 넘겼다면서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겁니까? 이제 2018년도에 중국과 2025년도에 중국이 좀 달라진 거죠. 2018년도에 1차 무역 협상을 보게 되면 카테고리를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환율 조작하지 말라. 미국 상품 좀 많이 사라. 그리고 니네 시장 개방 더 해라. 뭐 금융시장이라든가 자동시장도 개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둘이 쉽게 협상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기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상업적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여튼 이 서방의 기술을 니들이 빼가고 있다. 이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첫 번째 카테고리보다는 조금 어렵죠. 이 협상하기가. 예. 근데 중국도 이제 기업들이 기술을 R&D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국내 기업끼리도 이게 이제 이 R&D에 의한 그 투자 자산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중국도 필요성이 생겼죠. 그때 이미.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어렵긴 하지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카테고리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체제 문제예요. 그리고 참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 문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미국이 요청했던 것은 니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국유기업 체제를 통해서 보조금 줘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 국가주도 경제 시스템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중국이 이제 그 국유기업을 통한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그 중국 특유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사회주의 시스템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거부 반응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럼 무역협상을 타결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이행을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북경에다가 감독 하는 그런 기구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펄쩍을 뛰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워싱턴에 그 감독 기구를 세우겠다. 예. 서로 이게 평등 호혜 원칙에 어긋난다. 예. 그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이 체면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 측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인민들한테 보일 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굴복하고 들어가는 모양이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 선거에서 하는 그런 그 체제보다도 이렇게 그냥 인민들의 어떤 믿음이라든가 어떤 지지에 의해서 되는 이런 이제 이 사회주의 경제에서 오히려 더 인민에 대한 그 체면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완강히 거부를 해서 그 부분이 타결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야무야 하다가 결국 2천억 불 농산물 더 수입하는 걸로 하고 타결이 됐었죠. 예. 그러고 나서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은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왜 전화 안 하냐, 네. 협상하러 빨리 와라. 네. 우리 뭐 니들이 아쉽지 우리가 아쉽냐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운 듯한 자꾸 메시지는 보내고 있고. 예. 중국은 뭐 별 얘기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사실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이? 저는 이제 먼저 미국부터 얘기를 하면 미국은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이 막 변덕스러운 게 이 상업할 때부터 부동산 사업할 때부터 상대방한테 뭐 2천만 달러, 5천만 달러 막 부르다가 나중에 가서 900만 달러로 후려쳐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국제 정치 무대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대통령이 되면서. 시진핑 주석은 지금 뭐를 갖다가 볼까? 그러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인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먼저 전화하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굴복당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보다는 중국의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어떤 점에서 중국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이제 많은 그 중국 제조 202가 사실은 2025가 물밑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가 되고 지원이 되면서 그 10개의 산업이거든요. 이 첨단 10개 산업 중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9개 분야는 다 중국이 자신 있어요. 이제는 뭐 이제 외국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고속철도 만들 수 있고, 예. 뭐 선박도 만들 수 있고, 첨단 선박도 만들 수 있고, IT도 뭐 스마트폰도 우리가 다 만들 수 있고, 뭐 반도체 외에는 자기들이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도 그렇고. 그런 와중에서 금년 2월달에 나왔던 딥시크가 굉장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이 정부 관리, 그다음에 학자, 보통 사람들 모두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주고 있어요. 자부심이 됐어요. 자부심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과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이런 이제 자신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중국도 그럼 지난 트럼프 일기와는 달리 자신감이 꽤 생긴 거다. 그렇습니다. 진짜 트럼프가 먼저 전화하기 전엔 전화 안 할지도 모른다. 근데 서로 간에 이제 고충이 있어요, 사실은. 중국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지금이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작년도 5% 성장했다고 하지만 이게 5% 중에서 내수에 의한 성장은 3.5%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해외 수요가 1.5%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지금 그
이 내수가 결국 부동산 경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도 한 2, 3년 더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정책을 써도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안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나서 자꾸만 그 재정 투자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갖다 늘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 중국의 지금 과투자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돼서 결국 내수만을 가지고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 미국과의 충돌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1조 흑자를 내고 있는데 3천억 불, 30%가 이게 지금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중국의 무역 흑자액은 1조인데 예. 3천억 불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무역 흑자죠. 예. 그걸 없애자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작지 않고 성장률 자체의 달성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도 신경을 안 쓸 수 없고. 예. 트럼프도 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렇죠. 임기도 이제 뭐 중간 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고 했으니까. 예. 그때도 일기 때도 이 선거를 앞두고 한 1년 남기고 이게 빨리 마무리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미 2019년도 12월 달에 이 협상이 타결됐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 중간 선거 한 6개월이나 1년 남겨놓고 그 전까지는 타결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처음부터 초조한 건 트럼프가 좀 더 초조했고 시간에도 쫓기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뭔가 이제 수순을 밟아왔는데 트럼프가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예상대로 잘 가고 있네. 오히려 중국이 조금 초조하겠네 싶으세요? 아니면 트럼프가 오히려 좀 꼬여서 트럼프가 더 답답하겠구나 싶으세요? 양쪽 모두 물밑으로는 초조할 것 같아요. 양쪽 모두. 예. 트럼프도 생각보다는 걱정이 많아졌고 예.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예. 시진핑은 왜 초조해졌어요? 실제로 생각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오잖아요. 지금 뭐 145% 세게 나오니까. 예,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제.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중국 정부는 그 지난번 그 선거 때 이 트럼프가 되길 원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트럼프를 상대하기가 더 쉽다고 보고 있어요. 예. 이 항상 혼자다 이렇게 싸우니까 혼자 상대하고 협상으로 어느 정도 이 트럼프의 말을 들어주면 또 협상이 쉽게 타결이 되니까. 근데 바이든은 동맹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나가니까 쉽지 않았는데 이 트럼프는 좀 쉬울 거다 이렇게 본 측면이 있고 또 그때보다 자기들이 조금 더 현재 여러 가지 패가 더 많다. 지금 트럼프는 항상 카드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패를 낼 거냐가. 근데 중국의 패도 지금 만만치 않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는 거고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뭐 협상을 이제 원하겠지만 근데 식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항상 미국과의 대화 통로를 닫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씁니다. 중국에서. 네, 그래서 미국과의 대화 통로를 항상 열어놔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예. 그럼 협상을 하겠네요. 조만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건 뭘까요? 미국은 아직 중국에 뭘 원한다고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트럼프의 전략은 뭐였냐면 그 중국은 60% 관세를 때리고 그다음에 최혜국 대우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10% 관세. 예. 이게 이분의 선거 전부터 생각했던 그런 목표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얻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 그 협상의 기술에서 이 트럼프는 그 달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불러놓는 거죠. 그래야 지금 베트남이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우리는 베트남은 미국 상품에 대해서 0% 관세를 내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우리가 먼저 방위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알래스카 LNG를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많이 때려놔야지만 자기가 10% 관세율 플러스 알파를 넣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60%라고 이미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 뭐 숫자야 막 높은 게 왔다 갔다 하지만. 예.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숫자고 중국도 이제 이 145% 이제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예, 그래서 60%를 하되 부가적으로 뭘 얻을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뭘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럼 협상 카드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60% 관세 이외에 이 시스템을
중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까지 합쳐서 이 무역하는 나쁜 버릇 다 없애라. 네, 니들이 갖고 있는 지금 결국 이거는 종합적인 산업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각 나라들이 이 산업 정책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이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산업 정책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산업 정책에는 산업 보호 정책, 뭐 보호 정책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제조 2025가 그 자체잖아요. 그거 자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니들 다 없애라 하는 것이 이제 이 트럼프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관세 이외에 일단 이런 무역 규제를 없애야 된다. 예. 근데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미국도 이렇게 관세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무역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예. 관세 정책을 통해서. 그럼 미국과 중국이 이제 똑같이 관세 장벽을 세우고 무역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수요 부족에 의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세계 경제가. 예.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그때 IMF 체제라든가 가트 체제가 도입이 된 거고, 이러한 그 양국 간의 어떤 경제적 어떤 그 무역 관계에서 어떤 그 양국 간의 불편함이 결국은 2차 대전으로 연결됐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번에 지금 이 관세 전쟁이 경제적인 전쟁이 아니고 자칫하다가는 이제 이 진짜 실물에서 어떤 그 무역 충돌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뭔가 무역이 불균형이라면 미국과 어떤 나라가 무역이 뭔가라도 불균형이라면 환율이 문제가 됐건 비관세 장벽이 문제가 됐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안 그러면 경제학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수평이 저절로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오잖아요. 브라질에서 무슨 곡식을 사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많이 사오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에서 석유 사오는 것만큼 우리가 사우디에 뭔가 물건을 팔래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우디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를 보고 우리가 석유 수입해 오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로부터는 무역 흑자를 봐야 우리나라도 수지가 맞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식량과 에너지가 자급이 안 되는 나라는 식량 에너지 사오면서 적자 보고 그 적자 본 걸 다른 나라에서 흑자 봐서 메꾸고 요래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모든 나라의 무역은 무역 수지가 다 균형이어야 한다 라는 주장이니까 지금 이 미국과 뭔가 적자가 생겼으면 관세로 보강하고 관세로 보강하고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면 그래 그렇게 해도 돌아가나 싶으면 다 그렇게 하겠는데 미국의 리듬에 맞춰주겠는데 이게 안 되는 리듬을 치자고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건이 안 팔리는 거는 이제 인건비가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 팔리고 그래서 이제 이 비교 위에서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번에 관세 조정에서는 그 요인을 이 사람은 뺀 거죠. 일단은 관세 문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로만 생각해보자. 일단 그걸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이건 좀 약간 중장기적인 문제. 이쪽은 단기적인 문제. 그래서 그렇다고 트럼프가 뭐 기술을 중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이제 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것이 상품화되고 이것이 경쟁력 강화를 나타내려면 적어도 한 1년 뭐 걸리고 뭐 그러는데 그랬을 때 지금 일단은 관세에 집중해서 이거 갖다가 하고 협상을 끝내야 되는 거죠.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이게 좀 그 거래 기술이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일단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혼동에 빠뜨리게 했지만 원래 트럼프는 이 한마디로 트럼프를 정의하면 케이어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돈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와중에서 협상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결국은 일단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 그 이제 나머지 기술적인 측면은 또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집착하느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목적적이에요. 첫 번째 이제 관세에서 노리는 것은 외국 상품의 가격을 높여서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제조업이 조금 더 가동률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서 실업을 좀 더 줄이고 고용을 늘리고
하는 이런 효과를 하나 지금 기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자동차 같이 뭐 25% 맞아서 25% 고관세를 맞기 싫으면 우리 현대차처럼 이제 중개에 들어가서 현지 생산 체제를 갖는 거죠. 미국에. 네, 미국에. 그러면 트럼프가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들은 관세가 0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지 법인 생산체를 갖추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 채찍을 통한 거고 바이든은 당근을 통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관세라는 이런 카드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네. 레버리지는 지금 각 나라마다 미국은 이 지금 그 관세 이외, 이 무역 이외에 이슈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방위비를 갖다가 올리지 않는 부분. 우리도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가 걸려 있고, 뭐 또 에너지 그것도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국은 대두 같은 걸 갖다가 예전에 1차 협상에서 그런 무역 전쟁이 난 다음에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던 걸 지금 브라질로 많이 돌렸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각 나라하고 이 지금 미국이 걸린 게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레버리지를 사용하려는. 그 협상할 때도 협상 카드도 쓰고. 굉장히 좋은 협상 카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사실은 좀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주겠다는 게 있어요. 예, 소득세도 예, 낮춰주고. 예. 근데 재원이 없잖아요. 세금을 걷긴 걷어야 예, 되니까. 그래서 걷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을까? 관세에서 나온다. 그다음에 시민권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재원을 확보한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측면이 있어서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뷰티풀 팔러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고민하는 건 극단적으로 전망이 갈려서 그렇죠. 우리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전망을 해야 될지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도 대충 이해도 되고 하지만 저렇게 트럼프가 협상을 하면 이제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뭐 누구는 오케이 너 관세 줄일게 너는 계속 안 돼 이 친구야 넌 관세 높여야 돼 하면서 이제 울퉁불퉁 협상은 될 텐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만큼 얻은 게 있으니 나라가 잘 될지 아니면 유례 없는 이런 새로운 접근으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른데 이제 관세를 올리면 결국은 이제 물건값이 비싸지고 물건값이 비싸지면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예.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소비 국가인 미국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축이 투자를 못 따라가요. 미국이. 예. 예. 그래서 저축을 늘려야 돼요. 생활비를 좀 아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너무 과소비 국가예요. 이 전부 다 과소비가 부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소비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 감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국처럼 낭비 많은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적당히 운영이 되면 그럼 오히려 이제 소비가 줄어드니까 생산도 줄어들지만 이제 또 무역 수입하는 물량도 줄어들고 이제 이런 효과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관리가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물건값만 올라가고 생산 줄어들고 실업은 늘어나는 이러한. 근데 잘 관리가 돼도 예. 소비가 줄면 예.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 야, 미국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싸고 너무 많이 쓰잖아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잘 관리돼서 줄여도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생산이 줄고 그러면 GDP가 줄고 실업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 관리된들 경제가 충격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생산을 줄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외국의 FDI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국의 직접 투자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이 가격이 늘어나면서 이제 생산이 수요가 줄어들고 이제 이 생산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현대자동차 나가서 지금 공장 짓고 뭐 삼성반도체 공장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쪽에서 또 경제의 플러스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플러스적인 면은 약간 조금 더 장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은 공장 만들고 일자리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소비에서 줄어드는 경제 성장분을 외국에서 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플러스를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세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쪽만 보면 이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다들 걱정인데. 그런데 이것이 또 한쪽으로 보면 이거 뭐 좀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에서 사실 미국의 강점이 뭐냐면 트럼프의 이 자신감은 미국이 최대 소비 시장이라는 거예요. 암만 소비를 줄여도
이 미국의 이 거대한 소비 시장을 포기할 기업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관세 높이면 니들이 들어와야지 어떡할 그렇죠. 거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까지 스태그플레이션 가지 않을 정도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수준의 관세를 매기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제조업들 특히 첨단 제조업 아니면 커다란 제조업들은 예. 결국 미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려면 결국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특히나 공장 자동화가 잘 되고 예. 이런 데들은 인건비 부담 크게 없고 이렇게 되면 미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짓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한 제 생각에는 조금 뭐 2, 3년 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에 플러스 효과도 좀 확실하게 나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할 때 또 건설하는 또 그 고용도 늘어나고. 트럼프 머리 잘 썼는데요, 그럼? 듣고 보니 미국에 지금 트럼프를 제외한 네.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을 제외한 네. 책 좀 읽었다는 똑똑한 분들은 거의 모두가 네. 트럼프 저러다가 미국 경제 말아먹는다. 네.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다. 네. 다들 그러고 있는데 네. 말씀 들으니까 그들이 괜히 트럼프를 모함하는 것이든가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뭐 제가 트럼프 옹호론자는 예, 아닌데, 예.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사실은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잖아요. 이제 2조 달러 금방 넘어간다고. 예.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는 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무력에 의해서 이제 뭐 아니면 하지 않은 거 뭐 아니면 하는 건데 그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지금 때리기 쉬운 건 관세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제조업을 미국이 어찌든지 하려면 뭐 지금 GDP 대비 10%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28%라고 했는데 세계 제조업 생산액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3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네. 10년만 이렇게 가잖아요. 40%예요. 그럼 세계에서 만드는 10개 물건 중에서 4개가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이제 묵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국은 계속해서 국내 소비를 늘린다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또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을 계속 5%를 유지하려면 결국 소비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또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수출과 투자에 의한 성장 모델을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또 문제는 뭐냐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예전에는 하나를 만들 때 이 생산단이 하나만 투자하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를 더 추가하려니까 2개를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3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계 IB들은 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 지탱하기 어렵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IT 버블처럼 어떤 AI 버블 무슨 자율주행 버블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블에 의해서 반도체 버블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버블에 의해서 실패한 경우도 이것은 자국의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패의 경험도.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투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소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중국의 성장 패턴은 이제 이 소비자들 가계의 소득 분배를 좀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된 부분을 기업과 정부한테 주는 겁니다. 지방정부. 그러면 기업들은 이제 계속 설비를 확장을 하는 겁니다. 설비를 교체하고. 그리고 지방정부는 계속 길을 깔아주고 교통망 확보하고 항구 건설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이 기업들이 일부 투자해야 될 부분까지 다 담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프라 경쟁력을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기업은 돈이 있으니까 제조업 경쟁 나가고. 그러니까 손해본 건 여태까지 소비자들인데 이 소비자들이 그동안은 잘 몰랐어요. 부동산 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또 10% 성장할 때는 우리도 한 7%는 올라가니까 나눠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5%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소비자들의 이 분배가 달라지는 거죠. 3%밖에 안 와 자기한테는. 그리고 기업하고 정부한테는 또 7%, 8%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길래 그게 그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중국은 이제 일단 그 중간에서 누가 시장 가격이 아닌 뭔가로 통제하니까 그게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시장 경제가 많이 이제 올라왔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뭐 급여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사실은 이 농민공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2억 명의 농민공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뭐 사회보장을 또 통해서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좀 분배해 준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 소비자들이 손해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회주의 경제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그 목소리가 같이 단합될 수가 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경제가 이제 중산층이 굉장히 중국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소비주도 경제로 가야 되는 건 당면한 과제예요. 사실 중국 정부로 봐서도. 그래서 매년 소비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희생을 당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또 너무 떨어지면 결국은 재정차도 올리고 지방 정부가 또 나서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되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근본 양에서도 하여튼 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 이게 굉장히 못되고요. 그 내수는 결국은 소비와 투자인데 이 지금 소비 진작도 하겠지만 소비 진작보다는 지금 재정 정책 투자를 통한 정부 투자 부분 쪽을 늘리겠다 하는 거고,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이 첨단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겠다. 거기 보면 이제 AI라든가 뭐 그거야 계속 중국이 해왔던 거니까 똑같이. 그 금년에도 벌써 R&D 비중을 작년보다도 비율을 10% 이상 늘리겠다고 그래서 R&D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 들어가 있고 6G 들어가 있고 AI 들어가 있고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세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타결을 할까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그럼 뭘 좀 사주면 될 거고, 그죠? 네. 예를 들면 뭐 콩이든 밀이든 옥수수든 이거 뭐 다른 나라에서 사오던 거 미국에서 사오면 되죠? 그렇죠. 석유 같은 거 브라질로 돌던 거 다시 미국으로 돌리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제 대충 무역은 얼추는 뭐 꽤 맞을 것 같고. 네. 그럼 되겠네요. 근데 이 3천억 불의 그 갭을 메꾸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부족할 하죠. 대미 흑자는 날 거다. 네, 대미 흑자는 뭐 많이 났죠. 3천억 불에서 좀 줄어들지만. 근데 그렇다고 미국이 예를 들면 아이폰 공장 갖고 오라 미국에. 예. 그럼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폰 공장 가서 밤새도록 그거 조립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지.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애플과 테슬라를 자꾸만들 비교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게, 테슬라는 그래도 자기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 기지를 이전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중국에 있는 공장을. 네. 네. 근데 애플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 생산이잖아요. 폭스콘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 다 중국인이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죠. 예. 그래서 아직도 중국 시장에서 90%를 생산하잖아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애플 자체에서는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숙련된 노동자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또 옮기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싼 값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이익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이걸 누가 옮기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 마음은 아이폰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일부는 만들어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애플은 지금 성의조차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일부 만들어면 애플폰 하나에 1,000만 원일 텐데 메이드 인 USA는. 그거 만들어서 트럼프가 얻는 게 뭡니까? 결국 일자리죠. 애플이야 이 휴대폰이야말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러스트벨트 생기고 막 이래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 게 중국의 양말 공장 또는 뭐 폭스콘의 그 전자제품 공장, 아이폰 공장이 미국으로 가면 미국의 근로자들은 와서 일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옛날 60년대에 우리가 미싱 돌리던 우리도 안 하는 그 일을 미국의 근로자들은 일자리 없으니까 인제 와서 내가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별로 그러니까 결국 애플의 판단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옮기는 거죠. 그럼 그런 쪽으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엿듣는 이유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 45, 예를 들면 관세 145. 그러나 애플 예외, 나이키 예외, 뭐 예외, 미국 기업 줄줄이 다 예외를 읊으면 그 친구들이 만드는 게 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건 뭐 관세 해놓아야 의미가 없잖아요. 예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일단은 중국은 145, 그리고 시진핑이 전화해. 애플은 좀 울지 말고 좀 기다려.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애플에도 투자하고 나이키에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니까
진짜 애플에 관세를 그렇게 매겨서 애플이 중국 공장을 뜯어서 베트남에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 올 거냐 진짜. 아니면 저러다가 말 거냐는 예상을 하려고 사실 교수님도 모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트럼프 마음도 조변석계니까 트럼프도 모를 텐데 구조적으로 어떤 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신지.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저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기조적으로 앞으로도 높을 것이다. 높게 적정할 거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대 60%라는 거죠. 예. 그럼 베트남도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당연히 애플은 10% 쪽으로 가죠. 아, 예. 네, 엄청나게 가는 거죠, 이거는. 더군다나 거기에 일할 청년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그리고 그 가격 경쟁력이 만약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도 그 어느 정도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도 볼 수 있는 거지. 대중국 관세는 높게 유지할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트럼프가 얻는 건 괜히 자기네 나라의 기업 대표 기업인 애플을 괴롭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넘어오던 거 베트남에서 넘어오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얻는 게 없는데 중국에서 공장 빼는 효과밖에 없는데 그거를 해서 얻을 게 뭘까요? 얻을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중국 견제. 지금 이 관세 정책의 핵심도 중국 견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기저에. 예. 지금 중국이 너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경쟁력이 너무 지금 커지는 거죠. 1조 달러의 무역흑자가 나니까. 네. 이 사람들이 1조 달러 가지고 정말 만약에 반도체 규제 같은 게 없었으면 이 1조 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기술 기업들 M&A에서 벌써 그 한국의 반도체 기술 따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하려고 경제 하는 거다. 문제들도 있고 플러스 원래부터 이 미중 충돌은 중국 견제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나 뭐 반도체나 이런 거는 강제로라도 가져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 오늘 엊그제도 엔비디아 H20 보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군사 무기에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빼는 게 그게 얼마나 견제될 일이냐. 그럼 나이키 공장도 빼고 아디다스 공장도 뺄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은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반도체가 중국으로 못 넘어가게 할 거야. 그러니 TSMC나 엔비디아는 중국으로 수출은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것 같아. 그거는 끄덕끄덕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도 저거 고생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주가가 높아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공포감이 반영된 지금이 반영은 다 된 거고 실제로 저 폭스콘 공장 안 뛰어온다. 트럼프가 저 뭐하러 뛰어오냐 라는 쪽인지 그게 도무지 헷갈려서 여쭙는데 말씀은 떼어올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일부는 나갈 거라는 얘기죠. 다른 나라라도 미국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도 오히려 관세가 좀 낮은 국가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근데 애플의 관세도 매겨야 되는 거죠. 그때 애플도 관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외 안 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은 이제 갑자기 너무 높였다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뭐 2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400만 원 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아무래도 또 이 선거도 있는데 그런 이제 눈치를 보는 건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 품목별 관세가 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플에 그러면 예전처럼 뭐 이거는 0%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10% 20% 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뭐 자동차 관세 따로 있고 반도체 관세 따로 있고 지금 품목별 관세 따로 있잖아요. 전체적인 관세율 말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말로 이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건 뭐 그게 이제 트럼프의 이익과 계획과 미국의 이익에 도움되는 방향이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미국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이익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빠지게 하는 이익은 있다. 그래서 결국 중국 견제 효과는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는 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꽤 큰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손실은 각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정도의
보다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다고 트럼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힘든 일이겠죠. 힘든 일이죠. 예. 이걸 갖다가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 기술을 따라잡았을까요? 그것도 걱정인데 지금 미국이 저러면서 중국으로 반도체 보내지 마 등등 하는 게 때가 늦었거나 이미 따라잡을 거 다 따라잡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하나 남기고는 다 따라잡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도 오히려 이러면 이제 더 밤새서 연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중국의 추격을 좀 막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이번에 AI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AI의 어떤 그 성능 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잠깐만 이렇게 분석이 나오잖아요. 지금 AI라는 것은 이 반도체와 또 다르게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싸움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잘 나가야 돼요. 근데 하드웨어는 미국이 훨씬 앞서 있잖아요. 뭐 H1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이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 쪽은 싸움이 아직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중국이 딥시크를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냈던 거는 이거는 소프트웨어의 문제거든요. 근데 중국이 설계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동안 이 딥시크가 나오기 전에도 AI의 싸움은 결국은 어떤 결과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물을 낼 때 그 위에는 이제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를 뭐 H100을 여기는 한 개를 썼어요. 여기는 H800을 뭐 쓰는 거예요.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공간만 충분하다면 H800을 한 10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 하드웨어에 있어서의 성능의 차이는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소프트웨어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의 싸움에서 미국이 훨씬 앞서 있죠. 지금도 설계는 뭐 당연인데, 근데 중국도 거기에 지금 굉장히 지금 전력 투구를 해서 지금 중국의 이 반도체 설계에서 3,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AI가 이번에 딥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기초기술은 AI도 그렇고 기초기술은 미국이 훨씬 앞서요. 아직은. 중국이 떨어져. 이 기초기술이면은. 여기는 응용기술을 좀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이 AI 업체들이 만들어놨던 기초 위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서 좀 싸게 해서 했다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훨씬 적게 들었다는 건데 결국은 이건 기초기술에서는 아직도 훨씬 못 미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첨단 기술 쪽에서는 이제 미국이 앞서 있는 거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에 따라오니까 미국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따라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럼 미래 기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 기술에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 미국이 100일 때 중국은 27 정도예요. 25, 6, 뭐 27 정도 되고. 그럼 굉장히 지금 중국은 미국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은 세계 2위예요. 한국이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한데 한국이 2점 매치예요. 그럼 한국은 미국의 50분의 1이고 중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도 걱정이지만 저는 한국의 걱정이에요. 한국의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이 굉장히 지금 낙후돼 있고 이걸 누가 지금 주도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쏟고 투자를 늘리고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한국도 지금 뭐 중국이 산업정책의 나라지만 이 한국도 이 산업정책을 잘 빨리 써서 이게 지금 뭔가 이 일관된 어떤 정책 집행을 하고 거기에 지원도 많이 하고 이래야지 되지. 결국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중국의 기술은 아직도 미국에는 훨씬 못 미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부는 이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목통 이론을 보면 이제 이 나무 판대기를 대가지고 이제 물을 담잖아요. 제일 모자란 거에 수위가 빨리까지는 찬다는 맞춰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중국에는 여러 군데에서 일부는 확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그게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그 목통에서 가장 짧은 막대를 보충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중국이 여태까지 추진해오는 공급측 개혁의 하나의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는 그 사이에 중국도 꽤 많이 커서 트럼프가 아무리 협박해도 잘 물러서지 않고 강공과 강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 아주 심장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제 제일 걱정인 건데 어떨까요? 중국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냐. 지난번에는 그냥 예의 바르게 잘 수그렸는데 예. 중국이 이번에는 많이 달라졌을까? 아니면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게 더 심하니까 이번에도 그냥 뭐 잘 주고 넘길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중국이 양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상황상 뭐 미국에서 그렇게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데 3천억 불의 그 외국제를 보고 있고 이런 최대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중국 측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도 수천억 불이 떨어지는데 양보해서 1,500억 불 정도로 수출이 준다 하더라도 엄청난 효과고 그것은 중국의 성장률 유지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요소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단 500억 불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예. 미국에 뭔가를 수입하는 걸 늘려야겠네요. 늘려야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다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늘리잖아요. 뭐 사와야 될 건데. 그런데 시장은 이따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EU가 굉장히 이렇게 밀착되는 것 같지만 서로 간의 내면에서는 저 친구들이 우리한테 덤핑 수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저기 EU에서 지금 중국으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는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 못 팔고 남는 거를 어디로 보내는 거냐? 어차피 자기들이 수입액을 한정돼 있는데 미국으로 할당량을 많이 떨어져주니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수출 상품을 내보낼 것을. 수출 다변화를 하는 거죠. 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로. 그러면 이제 남는 나라들끼리 이제 또 수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거기서 또 한판 승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생각보다는 일 커질 거고 생각보다는 미국의 계획이 매우 좀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냥 트럼프 뻥하고 저러다 말 거야라고 보는 시각은 좀 불편하거나 불안한 시각이야라는 말씀이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계획대로 되면 미국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거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매우 고생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적어도 모든 나라가 지금 10%는 이제 관세를 받아들이는 걸 이제 기정사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트럼프의 첫 차기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그리고 하겠네요. 중국에서 이제 뭐 60%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무 반항이 심으면 뭐 40%를 해주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도 사실은 20%의 추가 관세를 맞더라도 20%에다가 플러스 지금 중국의 부가세가 13%예요. 그러니까 33%에 지금 세금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4%도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뭐 트럼프가 이게 지금 우리 중국이 때리고 있는 이 관세의 율에 어느 정도 근접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용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중국 안에서도. 한 30% 정도 관세는 물고 간다. 그거는 뭐 저기 관세 또 이게 부가세가 있어요. 한국도 부가세를 내지만, 근데 중국은 이 수출업자한테 부가세 환급을 해줘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제 수출 촉진책이잖아요. 일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그냥 팔 때는 그냥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3% 자기들 관세 이렇게 내고 있다, 이렇게 매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협상의 기술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10%, 60%, 뭐 10%, 40% 하면 결국 트럼프로서는 미칠 게 없는 장사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양국 간에 이제 또 감정이 좀 상하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상황의 어떤 에스컬레이션을 이제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걸 좀 막으면서 가야 되겠죠. 이러다가 트럼프 임기 끝나면 많은 그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초당적인 문제거든요. 초당적인 문제인데 현재는 트럼프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바이든도 결국은 뭐 관세 이런 규제 안 하고 잘 넘어갈 거다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바이든 때 더 심해졌잖아요. 관세는 관세대로 기술 규제는 규제대로 더 해준 거고요. 그때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었고 결국 여기서도 트럼프 관세의 핵심은 중국 견제라는 것 갖다가 근저에 깐다면 이것도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 방법론에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기전은 안 바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초당적으로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 시스템 하에서 살게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후손들이 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키우면 안 된다. 그런 그 말이죠?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살 수 없다. 세상을 중국이 지배하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근데 중국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요. 또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질서를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가 이렇게 나갔을 때 온 나라가 미국의 등을 돌리면 이때 중국이 나서서 자유무역 수요주의의 어떤 베스연으로 자유주의의 투사로 나와서 중국이. 자유무역에 투사 나서 이제 세계 무역 질서를 주도하자. 아니면 적어도 세계 질서. 그러니까 WTO 가입할 때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서방 세계가 주도한 이 WTO 질서에 가입을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도하는 질서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저 시진핑 변덕이 더 무섭지 저게 중국이 저게 덩치만 크지 저게 뭐냐 저게 소프트 파워는 하나도 없이 라고 생각해서 달러 패권은 계속 될 거야. 중국 2등인 중국이 저 모양이니 뭐 대안이 없지라는 거였는데 그냥 바로 몇 년 후인 트럼프 보니까 요즘엔 시진핑이 오히려 더 든든하고 2018년도에 그러네요. 이제 그때 무역 1차 전쟁이 났잖아요.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 오지 않습니까? 10년 계획이거든요. 금년이 마지막 해예요. 중국 제조 2025에. 그러네요. 예.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달성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한 기술 노선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었고 이 업무 추진 계획이 있었고 이게 지금 80%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2018년도에는 중국 제조 2025의 그 달성률이 30%도 안 됐는데 지금 80% 올라섰다는 거죠. 거기서 이 중국의 자신감이 굉장히 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무역하는 우리나라 입장에는 또는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좋은 시절은 간 거네요. 크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의 경쟁력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이건 어떤 그 예전에 IRA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모든 나라를 규제할 때 이 한국이 다른 나라와 동등한 조건의 규제를 받으면 한국의 이 기업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만약 이번에 관세율을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관세율만 받지 않으면 동등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플러스는 우리의 제조업의 그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사실 중국이에요. 미국이 그럼 이번에 우리를 도와주는 셈일 수도 있다. 우리한테 10% 매기고 중국한테 60% 매기잖아요. 관세율에서 우리가 상대적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나쁠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보거든요. 이야. 관세는 매겨지겠으나 그거야 다 똑같이 맞고 가는 맞는 거고. 시장 쟁탈전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사실상 미국 소비자가 그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이라면. 미국이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3단계죠. 뭐. 수출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흡수하고 환율로 어느 정도 흡수하고 수입업자가 어느 정도 흡수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흡수하고 이런 그 쪽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느끼는 그 부담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10%의 관세 정도라면. 오히려 중국이 견제받고 봉쇄받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거죠. 저희한테.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바이, 단기적으로는 터뷸런스. 한국 주식도 장기적으로는 바이. 중국 주식은 조금 불안해. 근데 중국 주식은요. 그런 결론이네요. 중국 주식은 산업 정책을 잘 봐야 돼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산업 정책의 나라이기 때문에 계획 경제고. 근데 계획 경제가 결국 산업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그동안에 중국이 이 제조업 위주로 이제 주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중국 주식 잘 안 보니까. 근데 이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그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중국의 2020년대 정도에 탈허향실이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이 탈허 향실이라는 것은 허에서 탈피해서 실제로 간다는 거예요. 실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가상 경제고 어느 게 실물 경제냐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었어요. 그러면 가상 경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들어가요. 예. 주식 시장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기에 플랫폼을 넣었어요, 이 사람이. 플랫폼은 이거는 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플랫폼 경제가 가상 경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텐센트, 알리바바 다 그냥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실물 그 돈을 그럼 어디로 보내느냐? 그 실물 경제를 보내는데 이 실물 경제라는 것이 중국에서 봤을 때는 제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쪽으로 엄청나게 자금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쪽 그리고 제조업에서 어디로 밀어주느냐? 첨단 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반도체 뭐 이러한 그 중국의 이 제조업체들 첨단 제조업체들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을 거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몰아주는 돈이.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정부가 글로 돈을 몰아주면 거기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고 지방 정부가 들어가고 뭐 국유은행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국유상업은행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보통 한 4-5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반도체 기금 1,000억을 갖다가 만들었다. 그럼 실제로 들어가는 4,000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산업 정책으로 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를 체크하는 것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AI 업체들은 오히려 성장이 빠를 수도 있다는 뜻이. 그러시죠. 그쪽에 지금 돈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겠다고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참 평범하지도 않고 순탄하지도 않고 매번 이렇게 변화무쌍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신과대화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박기순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의 불똥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에 대해서 궁금한 걸 좀 여쭤봤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여쭙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또 던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 잘 새겨서 또 투자의 판단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